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동북아 전문가 우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지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글로벌 차원이 아니라 한중일, 동북아의 한중일 차원으로 약간 범위를 국한시켜가지고요, 한중일 3국에 대해서 보다 더 적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 양국과의 그 좋지 못했던 과거사로 인해서 중일 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들 국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들 국가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역지사지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과연 어떠한 위상에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냉철한 평가도 곁들여 볼까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한중일 파워게임입니다. 한중일 3국은 중국은 G2, 일본은 G3, 한국은 G10 전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부강한 그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북아 한중일 3국 가운데서도 한국이 계속해서 부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는 너무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중일 3국이 그동안에 있었던 각국의 국력은 어느 정도였고 현재는 어떤지, 한중일 3국이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역지사지입니다. 한중일 3국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지피지기를 가지고 단순한 지피지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피와 제대로 된 지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거 너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많이 침략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상대해야 될 우리는요, 과거에 형편없던 중국 우리가 아니라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거든요. 우리와 저들 국가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된 외교도 되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대로 알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대로 된 지피입니다. 중국. 먼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중국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저 책 더 굿 얼스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대지라는 책입니다. 펄벅이 1931년에 지은 소설인데요. 펄벅은 부모님들과 펄벅이 어렸을 때 중국에서 일정 기간을 생활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이 느낀 중국을 저 책에서 묘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차마 끊을래 끊을 수 없는 너무도 뿌리 깊은 빈곤함의 궁핍함의 농민들의 대국이다. 궁핍함과 비난함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농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대국을 중국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과거는요,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정말 암울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1978년 개혁개방을 하기 전까지 140년 동안은 정말 중국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 공산당이 우리 공산당을 믿고 따라와 주면 우리가 다시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그런 암울한 시대를 보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고, 지금 중국 당국은 중국 인민들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미국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도 선방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도 잘 선방을 하고 있다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수출액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이미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뛰어넘고 중국의 제조업
GDP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국력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가장 강한 국력은 경제력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그 이면을 슬쩍 들여다보면요, 차 빼고 포 빼고 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빈부격차가 많다는 것은 중국에 한두 번 가보면 알죠. 중국이 대도시 상하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광저우 같은 데서 기차 타고 아니면 차 타고 한 30-40분만 나가더라도 시골 풍경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은요, 아직도 물물 교환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뭐 3일장, 5일장, 7일장도 있거든요. 석탄을 쪼개가지고 그거 갖다가 밥을 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재산 목록 1호가요, 21세기 현 시점에서 재산 목록 1호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마른 지역도 적지가 않거든요.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다? 만약에 중국이 정말 풍부한 자금이 있다라면은 그 빈부격차 그대로 놔둘 리가 없죠. 무엇을 얘기하냐? 중국도 사실은 그렇게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로서 계속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면 그런 데 투입되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국방비에 투입되는 예산도 필요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라든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남들이 볼 땐 덩치가 크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외환 보유고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30배 정도 많습니다. 단순 계산할 때. 우리 외환 보유고가 만약에 4천억 달러라면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그거보다 30배 정도 많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중국 국민들도 인민들도 그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부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우리도 꾸준히 성장하면 돼, 뭐 조금씩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욕심 피우지 말자 하면서 중국 정부를 따라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다독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첫 번째 국력은 경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국력은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입니다. 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냐? 중국 정부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세기 초에 마르크스 레닌이 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통 이론과 지금 중국이 지향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요,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뭐 그것이 정말 사회주의 맞아? 마르크스 레닌이 깨워가지고 한번 보라고 하면은요, 이게 무슨, 나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지 않았어라고 할 겁니다. 단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고 생산수단이 공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빈부격차 많고요. 그 다음에 생산수단 같은 것도 각 기업들이, 개인들이 다 갖고 있기도 하고, 사유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뭐 사유재산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폭동 날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우린 아직도 모르고 무조건 말만 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나는 그 정도로 모른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중국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요, 아니야,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무엇이냐? 본래 사회주의에다가 중국 특색이란 말을 넣은 것이죠. 그러면 중국 특색은 무엇이냐? 아무나 다인 겁니다. 자기들의 사회주의, 자기들의 선배인 모택동 전 주석이 1949년에 중국이란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당시 국제사회를 휩쓸었던 대유행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하니까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던 것이 나왔고, 그것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오쩌둥도 당시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이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이미 1990년에 구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뭐 지구상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라는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요,
좌파가 집권하면 우파의 색깔을 다 지워버리죠. 우파가 집권하면 또 좌파의 색깔을 다 지워버리죠. 우리는 우왕좌왕하는데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덩치가 사실은 더 그럴 것 같지만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의 정치 선배가 했던 것을 자기가 집권했다 갖고 부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나중에 정치 후배들한테 부정당한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발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슬쩍 애매모호 표리부동, 이것이 중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은근슬쩍 애매모호하게 슬쩍슬쩍 필요한 것을 하고 가는 겁니다. 마오쩌둥이 만든 사회주의 국가, 지금 중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하고 너무 다릅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자본주의 요소가 강하죠. 그런데 자기들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국 특색이라는 것이죠. 중국 특색이 뭐야?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이론 같은 거, 골치 아픈 거 신경 안 써. 우리 중국이 발전하고 인민들이 점점 더 부강하고 안전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민주주의건 자본주의건 독재주의건 무슨 주의건 다 우리는 가져와서 중국화시켜서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중국화시켜서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중국 특색이야. 말장난일 수도 있죠. 그만큼 중국은요, 우리와 달리 이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 돈벌이에는 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죠. 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일반 사회주의하고 완전히 달라요. 중국 사람들 오로지 우리가 더 안정된 속에서 더 돈을 많이 벌면서 더 잘 살아나가게 해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라는 것이 중국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은 인사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죠?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꽁시파차이, 꽁시파차이라는 신년 인사가 있는데 그 뜻은요, 새해 돈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라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새해 인사로서 새해는 돈 많이 버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주의에 어울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에 더 어울리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과격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은근슬쩍 애매모호하게 부정한다는 것이죠. 마오쩌둥 주석이 만든 사회주의 국가 그 중국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특색이라는 말로 붙여가지고 뭐든지 다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자, 이 중국의 그 단점을 알아보면요, 땅이 너무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요, 화면에 나와 있는 오락실의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오락실의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 아주 재밌는 비유일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을요, 삼국 문제가 중국을 힘들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국하면요, 숫자 3에다가 국자는 나라 국자입니다. 즉 국내 문제, 국제 문제, 그리고 국경 문제, 이 세 가지가 중국을 너무도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내 문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빈부격차 문제, 지역격차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복지 문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 하나만으로도 중국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부상하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중국을 합종연행으로 계속 견제하면서 중국이 부상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문제 또한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 미국 보십시오. 정말 각국 작정을 하다시피 중국 공격에 맹렬하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요, 다른 나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요, 바로 국경 문제. 국경을 영토로 맞대고 있는 나라가 1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으로 영해 분쟁을 전개하는 나라도 6개 국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국제사회에서요, 민족 문제처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요, 우리나라 영토를 조금이라도 양보하려고 한다면요, 그 정부를 국민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목숨을 다 걸고 덤벼들다시피 강한 민감한 문제가 영토 문제인데, 중국은 이 국경 문제도 바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인도하고도 영토 문제 계속 심각하게 전개하고 있고, 베트남하고도 그렇고, 사이가 좋다는 러시아하고도 영토 문제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정말 골치 아픈 나라예요. 자, 이 두더지 머리 게임기에서
두더지 머리는 게임자가 게임을 즐길 만큼 처음에 두더지 머리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임 머리 하나하나가 중국이 품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미중 패권 전쟁 문제, 뭐 코로나19 문제, 무슨 문제.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요, 이 중국의 문제 하나씩 새로운 문제들은, 즉 두더지 머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그걸 두드렸습니다. 근데 제압됐다가 조금 이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난제들이라는 거거든요. 실적 눌렀습니다. 근데 또 옆에 문제가 터졌어요. 눌렀어요. 또 옆에 나온 거 눌렀어요. 근데 저쪽에 또 2019년만 해도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난제들인데 2019년에 미중 패권 전쟁 점점 심해졌죠. 홍콩 문제 생겼죠.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이 너무 강하게 홍콩을 진압해갖고 그 대만에서 민진당이 기사회생에서 그 승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계속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이 두더지 머리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때리다 저기 때려 여기 때리다 왔다 갔다 하다가 못 때리게 되면, 뛰어가서 못 때리게 되면은 부부부부 올라오면서 중국은 분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 그만큼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는 나라인 거죠. 제대로 된 지피입니다. 아이고, 우리의 이웃나라, 또 다른 이웃나라, 일본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네,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볼까요? 네, 곡선이 위로 올라가고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던 모습, 20세기 과거의 일본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참 그때는 복도 많았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패전했지 않습니까? 패전한 지 19년 만에, 20년도 안 된 19년 만에 1964년에 OECD 회원국이 됐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들의 모임인 것이죠. 19년 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짜증납니다만 우리가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정말 힘든 비극을 겪고 있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일본의 총리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은 한국전쟁은 하늘이 우리 일본에게 준 선물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비극을 자기의 경제발전의 토대로 삼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본은 20세기에는 계속 경제발전을 해가지고 1980년대는요 이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영화사도 매입했죠. 일본의 소니사가 미국의 컬럼비아 픽처스 영화사도 매입을 하고, 또 미국인들이 정말 자존심을 느끼는 중요한 건물 같은 것도 뭐 돈 달라는 다 주면서 매입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 자식들이 라는 생각에 일본의 코를 딱 누른다고 해갖고 1985년에 플라자 합의해가지고 일본의 손을 좀 보고 그랬죠. 어찌됐건 그 이후에 일본은 잘 나갔습니다만 흥청망청하는 그런 기운이 있었죠. 1990년이 막 되면서부터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사회라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들어오게 됐는데 일본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했던 거 기초 과학만 충실하고 우리는 우리 것만 신중하게 제대로 하면 돼, 이렇게 잘 나가는데 무슨 상관이 하면서 변화의 물결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고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고 20세기엔 하늘 높은지를 몰랐던 일본이 지금은 땅바닥 있는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일본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이웃나라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지만 그것으로 표현한 것, 일본은 정말 지금 상태에서는 미래가 거의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요 친일파도 필요하고 친중파도 필요하고 친러파, 친미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가들을 잘 알고 친하게 지내야지만, 이들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쓸데없는 국방비 같은 것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복리 수준을 더 높이면서 경제 발전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4대 강국과 다 골고루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하고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일본이 아베 정권과 같은 우파 정권, 극우 정권은 끔찍히 저는 싫습니다. 노 아베의 최선봉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스 재팬,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가 소중한 이웃으로서 함께 사이좋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본이 가는 길이 영 마뜩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국력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볼까요? 먼저 저는 일본의 강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강점으로 일본 국민들, 일본 국민성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근면성실하지 않습니까? 소명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맡은 것이 있으면 정말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일본이 있기까지는 일본 사람들의 바로 그와 같은 근면성실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국민성으로부터 기원된 것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 사진을 보면은 약점이 더 크게 나와 있는데요. 또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약점으로 저는 일본의 정치권을 들고 싶습니다. 일본 정치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 정치는 본래 문제가 많다는 것. 1980년대, 1990년대 제가 일본 유학할 때는요. 1990년대 일본인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저랑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더 못났어. 아니야, 우리가 더 못해. 우리 일본 정치가 더 못한다니까. 아니야, 우리 한국 정치가 더 떨어진다. 이거 더 한심하다니까. 서로 자기 나라 정치권이 더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내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때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는 인류지만 정치는 삼류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는 2류로 떨어졌고 정치는 5류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일본 정치가 더 못됐다, 한국 정치가 더 못났다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본은 구태연하고 무능한 정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1세기 생존 경쟁 이 글로벌 시대에서 글로벌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적은 없거든요. 모든 나라가 나의 경쟁자이고 나의 협력자인 것입니다. 20세기 냉전 시대 때나 적이 있었던 것이 적의 개념이 사라진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적을 상정을 하면서 군국주의, 군사 강국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 위주, 과거 20세기 위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치가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과거가 두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나쁜 짓을 했으면서 그걸 갖다가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든가 중국을 비롯한 이 피해본 나라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나라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복당하기 전에 군사력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21세기 생존 경쟁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뒤로 후퇴, 군국주의를 후퇴. 이런 식으로 하니 일본 국민들이 아무리 근면성실하고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만한 지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 어떻게 일본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일본 사회가 각성하지 않는 한 저는요, 일본 국민들이 저는 3종 세트 국민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복종, 순종, 추종. 일본 사람들은 시키는 것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복종, 순종, 추종. 이 3종 세트에 강한 일본 사람들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잘못된 것은 국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플 파워. 우리는 촛불 시위 같은 것도 하면서 만약에 정부가 뭘 잘못 생각하고 위정자들이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국민의 단호함을, 엄중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 정치권은 안 돼, 쟤네들은 저러면 안 돼 하면서도 무관심하게 자꾸 뒤돌아서고 외면하고 하니까 플라톤의 말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가 싫다고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가장 저질적인, 악질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일본이 지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라도요, 일본 국민들의 무서움을 일본 정치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제대로 된 직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과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는 새우에 불과할까요? 샌드위치에 불과할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이것을 듣고 딱 이해가 되셨으면요, 주변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일갈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은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면성실한 우리 국민들, 정말 근면성실해갖고 우리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위기를 잘 뚫고 나왔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 대단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것은요, 저는 늘 한중일 이 국가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요, 저는 중국 대륙 DNA, 한민족 DNA, 일본 열도 DNA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서 하거든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글로벌 사회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휴대폰도 얼마나 빨리 새로운 것이 나옵니까? TV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신속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요, 이 글로벌 시대에 제대로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타깝게도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해왔던 것만, 우동가게 400년 내려왔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 그거 매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글로벌 사회의 메가 트렌드가 바뀌면은 그 바뀐 모습도 생각을 하면서 바뀌어줄 필요가 있는데, 일본 사회는 그렇게 잘 하지 않고 변화에 익숙치 않고, 또 일본 정치권도 그것보다는 뒤로 후퇴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이 글로벌 사회하고 가장 안 맞아요. 중국 대륙 DNA는요, 너무 커요. 이 사람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민족도 다 다르니까요.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힘을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지완이 중국을 괴롭히니까 또 나름대로 공산당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단결돼서 그 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래 중국은 뭉쳐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침략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단결되기 쉬웠습니다.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똘똘 뭉쳐지고 너무 배타적인 그런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똘똘 뭉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배태되었습니다. 한민족 DNA로서. 지금 이 21세기 변화가 이렇게 신속하고 빠른 이 21세기 글로벌 성향하고 우리하고 가장 딱 맞는 것이죠. 우리는 21세기 글로벌 성향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하고 한다면요, 우리는 더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국민들,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이죠. 약점은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지금에 맞는 통일 전략, 중장기적인 통일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50대인 우리 세대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통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젊은 층은 또 우리라고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통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무리하게 통일하게 되면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있는 실존하는 실체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웃국가, 우리는 좋은 이웃국가다. 남북한은 이제 좋은 이웃국가를 지향한다 하면서 서로가 불가침을 얘기하고 서로가 협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과거의 것이다라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북한 정부가, 북한 정권이 안심하면서 화해를 하고 협력을 조금 더 하면서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화해를 하고 협력의 길을, 좋은 국가를 지향하면서 더 많이 협력의 여지가 생기게 되면 될수록 통일의 토대도 자연스럽게 다듬어져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도대체 귀와 눈을 꽉 막고요, 아직도 매스컴들은 좋은 얘기 하더라도 쟤 좌파야 우파야? 이런 얘기하면 쟤 진보야 보수야? 그것 따지기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20세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고가 마치 좀비처럼. 저는 그래서 좀비가 많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좀비 언론인, 좀비 정치인, 무슨 말이냐? 좀비란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서 아직 움직이는 것 같은 괴물인 것이죠.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만 뇌는 죽을 당시에 동작을 멈췄지 않습니까? 뇌는 20세기 냉전 시대 때 죽을 때 멈췄어요. 냉전 사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기형적으로 아직 살아서 움직이듯이 해갖고 21세기 대한민국은 글로벌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냉전 이런 식으로 입만 열었더니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얼마나 몹쓸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 그걸 조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그런 매스컴을 듣고 그런 좀비 매스컴과 좀비 정치인들에게 그런 얘기만 계속 주입됐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좀비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발전되고 더 앞으로 쩍쩍쩍 멋있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맴돌고 우왕좌왕하고 얼마나 국력을 소모하는 겁니까? 한중일 힘의 대전환, 한중일 삼국중에서도 힘의 대전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는 것이죠.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첩첩산중 외하내빈이라고 써놨는데요. 중국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 뭐 서울, 부산, 인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중국 지방자치단체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는요, 우리 전체 한반도보다 더 크기도 하고 가장 작은, 중국에서 가장 작은 절강성 같은 경우는요, 한반도보다 조금 높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5천만 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의 성정부가요. 근데 전체 한반도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영토도 큰 그런 지방자치단체, 우리도 전라도 말하고 경상도 말 많이 다르고 또 제주도 말, 지금은 언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웬만큼 다 알아듣지만 어르신들이 얘기하다 보면 잘 못 알아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정말 외국어라니까요. 각 지방마다 갖고 있는 것이. 그리고 관습과 문화도 정말 너무 많이 달라요. 하나의 중국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중국이라는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큰 힘이 딱 눌러갖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야, 하나의 안정된 가장 큰 중국이야, 가장 큰 나라로 가는 것이,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그 큰 나라로 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잖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국이죠. 남들이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저는 중국을 갖다가 저 스모 선수의 비교는 하고 합니다. 스모 선수 저 큰 이 덩치를 누가 건드립니까? 하지만 스모 선수들 단명합니다. 왜 그럽니까? 스모 선수를 다른 말로 하면요, 초고도 비만증 환자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고도 비만증 환자들 왜 일찍 죽고 왜 위험합니까? 안에 얼마나 많은 복합 합병증이 있습니까? 당뇨병서부터 고혈압서부터 뭐, 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의 물리적인 힘으로 딱 눌러갖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야, 너 그건 안 돼, 넌 이걸 따로, 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의 힘이 약화가 되면은 꿈틀꿈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색깔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5, 16국처럼 되기도 하고 춘추 전국시대처럼 쫙 분열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것이 싫죠. 자기들이 수장이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영토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 큰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되고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지, 상하이 공화국이나 북경 공화국이라든가 뭐 광저우 공화국 이렇게 나뉜 것에 수장이 되는 건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로 가기가 쉽지 않지만 이 강한 물리력을 통해서 하나로 가고, 또 하나로 결집되게 크게 가니까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니까 중국 인민들도 그걸 동조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도 이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난제가 나옵니다. 2019년에 새롭게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홍콩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2020년대 그 코로나 문제라든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쉽지 않은 문제가 첩첩산중이 드러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자연사할 때까지 중국이 원만하게 하나로 잘 나가기는 정말 쉽지 않다. 저는 그래서 중국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있거든요. 이 덩치 크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화내빈이고 위험한, 그것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중국은 남북한을 및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먼저 야옹 고양이인지 개인지 저것이 일본인 겁니다. 복수할 거야. 일본 중국에 대해서 나쁜 짓 했지 않습니까? 대륙을 침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요,
일본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단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요. 중국어 중에서 국가 이름 앞에다가 한자로 작을 소자를 붙여서 부르는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 미국, 태국 이렇게 부르지 소한국, 소태국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하지만 일본 앞에다가는요 비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일본이지만 사람들끼리 말하고 막 그럴 때는 소일본이라고 부르거든요. 쓰고 말하는 것은 샤오르번 그런데 국가 이름 앞에다가 작을 숫자를 붙이는 건 그만큼 경멸하고 천시하고 하찮은 대접을 하는 하대하는 그것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일본을 싫어해요. 뿌리 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과 일본의 국력이 아직까지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칼날을 감추는 것이죠. 도광량해라는 것이 그겁니다. 손톱 발톱을 감추고 힘을 더 키우는 겁니다. 국력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해도 된다는 것. 그러니 또 일본은 그 중국이 무서우니까 계속해서 미국에 달라붙어가지고 한중일 삼국은 특히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가는 형국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대륙, 닭갈비 먹을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니 누구 주기도 아깝고 내가 먹기도 성가스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북한인 겁니다. 네, 북한이 중국을 가장 애먹이는 존재인 거 압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경제 제재를 하고 중국이 동참하면 이 북한은요 너네들까지 그래? 알았어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것. 중국하고 북한하고 약 1400km 정도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얕은 데는요 뭐 저쪽에 한 50m 정도밖에 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건기 때는요 바지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건널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정도까지 무서워하는 것이죠. 북중 관계가 안 좋아갖고 북한의 최정예 괴뢰군을 중국 사람처럼 혹은 민간인처럼 위장을 해갖고 밤에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갖고 월경을 해가지고 중국 사회를 교란시킨 거라든가 요인 암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중국은 정말 그거는 이런 정도로 중국은 북한을 두려워합니다. 이 북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컷 좋건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우호관계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발하지 마라는 모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공작이 지금 깃을 폈는데 공작이 깃을 피는 것은요. 구애의 동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짝사랑이라고 말할 수 저는 짝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나라이기 때문에 공동 대처를 하자.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 운명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구애를 하고 싶고요. 자, 한중일 힘의 대전환. 자, 지금은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일본은 죄와 벌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도 이웃나라니까 본래 반성을 하고 확실히 하면은 독일을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관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자업자득입니다. 저 아베 총리 보십시오. 참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군사 그 열병식 때 많은 전투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부러 731이라고 써 있는 전투기에 탑승해 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731. 여러분들 731 부대 알죠? 2차 대전 때 하얼빈에서 무고한 중국인들을 외국인들을 상대로 세균 실험, 화학 실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중국인들 보라고 일부러 도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도발하면서 중국이나 한국에 발끈해 갖고 반일하면은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죠. 그럼 일본 우익들이 더 뭉칩니다. 한국과 중국이 우리를 또 못 살게 하고 우리를 협박한다. 아, 우리는 뭉쳐야 돼. 우리는 우파를 지향하는 정치권한테 힘을 줘야 돼. 아베라든가 일본의 고위 우파 정치인들은요 외국에 대해서 사과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대역죄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 국민들에게 대해서 참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일본 지금 한국과 중국이 버겁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옛날이요. 중국이요 80년대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고마운 존재는 사실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1980년대하고 90년대는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ODA 정부 개발 자금으로 협조받은 나라 중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협조를 해줬고 공적 기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본 덕에 발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자기가 도와줬던 중국이 2010년에 G2, 일본이 G2였는데 중국이 G3가 되고 일본은 G2로 물렀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국력 차이는 30배 정도가 났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은 일본의 3분의 2까지 따라왔거든요. 일본은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한테도 뒤통수 당한 게 아니라 추격당했고, 지금 한국한테도 이렇게 되면 어떠냐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본사에서 점점 혐한이라든가 반한 서적 같은 것, 혐한론, 반한론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십시오.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면을 보면요, 한국이 그만큼 신경 쓰이는 존재다, 한국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과거 1990년대 제가 일본 유학 갔을 때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점점 왜 많이 나옵니까? 한국이 무시 못할 존재로서 잘못하면 한국한테 또 역전당하겠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조차도 잘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잘 나가면요, 저라면 그럴 겁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전문가라면은 한국이 우리보다 이렇게 약했는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이런 면이 있어서 그렇구나, 꼼꼼하게 분석했고, 우리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약하니까 한국의 이런 점을 벤치마킹하면 우리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냥 혐한 반환해서 국민들을, 한국에 손가락질하고 국민들을 더 이상하게 몰고 가려고만 하고 있으니 일본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웃 나라로서 일본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한중일 힘의 대전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어리둥절. 왜 어리둥절이냐? 자, 2019년 다시 얘기합니다만, 수출 규제 당시 우리는 정말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과연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일본 경제가 더 타격을 많이 받았죠. 우리는 오히려 기술 자립도를 더 많이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어리둥절한 겁니다. 에?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많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컸던 나라 일본인데, 그 일본한테 우리는 별로 아프지 않고 일본이 더 힘들어하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리둥절. 우리가 우리를 그만큼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더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국격이 그만큼 함양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유항합니다. 우리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콘돔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단 알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초등학생인데, 내가 아직도 무서운 나라들한테 둘러싸여, 내가 뭘 하겠어? 정치 대학생이 돼갖고, 청년이 돼갖고, 열심히 운동해갖고, 몸은 이렇게 큰 체격이 되었는데도 내 머리는 아직도 유치원생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남들한테 도움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도 유망하고 깨닫기만 하면은, 그래서 제대로 노력하기만 하면은 남들과 달리 탁탁탁탁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안중근 의사 한번 사진을 잘 보십시오. 코시염이라고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컬러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자세히 보면요, 빨갛지 않습니까? 검붉지 않습니까? 불로 고문받은 흔적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 마지막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내가 대한 독립을 위해서 죽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죽는데 무슨 한이 있겠소? 우리 한중일은 서구에 침략당하지 않고 더 아시아의 가치를 살리면서 공동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동양 평화가 필요하다면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그것도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항소를 스스로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책을 꼭 한 권 쓰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재판부에서는 골치 아플 수 있는 사람인데 뭐 항소 포기한다니까 오케이 하면서 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서문하고 일장을 조금 쓰던 무렵에서 느닷없이 사형을 집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양평화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슴속에는
울림으로 많이 남아있죠. 저는 그걸 갖다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 한중일 영화론, 한중일 영화론으로 개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삼국이 지금은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안 좋은 상태에 있지만 모두가 영원히 화합, 영원히 화해를 해갖고 정말 이웃사촌처럼 지내면서 영화, 또 다른 영화는 공동 번영이다 했을까? 윈윈. 이웃사촌처럼 사이가 좋게 되면서 윈윈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중일 힘의 대전환을 정말 속속들이 제대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이 동북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녕과 평화를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황당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를 중국이나 일본이 들어주겠냐고. 과거 20세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한중일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무슨 얘기를 하면요, 겉으로는 그래야지만 속으로는요, 저 인간들이 무슨 꽁꽁일까, 무슨 흑막이 있을까, 저희를 의심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중국이 만약에 그와 비슷한 제안을 해온다 하더라도 일본은 중국을 못 믿습니다. 왜? 서로 국력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고 비등비등 하니까요. 하지만 불행히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교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되었고 또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중국과 일본보다는 국력이 다소 열세 있습니다. 종합 국력이. 그래서 우리말을 들어줄까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심없이 정말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다면요, 중국도 일본도 우리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저희를 의심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까지 경계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대로 된 지피와 제대로 된 직위 속에서 또 깊이 있는 역지사지 속에서 중국은 이런 장점 단점 이런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일본도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리드하면서 더 멋있는 동북아 정말 싸움이 이제는 끊기면서 그야말로 동북아의 평화가 싹 틀면서 윈윈 영화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한반도, 그런 동북아를 우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한중일 타임스, 대한민국의 시대다. 네, 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관계가 바뀌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한다면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그렇게 계속 열세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 대연회가 가장 부합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부상하면서 우리는 중견 강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은 아닙니다. 즉 글로벌 사회 전체를 우리가 리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이 멋있게 그려가면서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대, 우리 모두 더 멋있는 대한민국 시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우수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